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이거 PPT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니체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인문학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답도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매 순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니면 우리 문화 그런 전반에 이런 뭔가 철학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의 철학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뭐 그런 영향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네,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니체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 유럽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이제 세계 문화를 특징 짓는 어떤 분기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근대를 뭐 특징 짓는 분기점이 있었을 거고 어느 순간 이제 현대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있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근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기점을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데카르트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데카르트적인 방법론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보편화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데카르트처럼 사고를 할 때 근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가 열린 거는 결국은 저는 이 새 철학자의 그 어떤 사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그리고 이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이 바뀌면서 현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뭐 지금은 많이 여기서 벗어났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제 현대를 연 사람들은 이 1800년대를 살았던 세 명의 철학자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니체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일단은 저는 먼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뭐 이제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열등감이나 아니면 뭐 동양 문화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되게 비하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 전통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다. 막 그 너무 이렇게 억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가 특히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는 그러니까 중세에 있었을 때 그럴 때는 훨씬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질서에 되게 많이 속박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유교적인 질서가 뭔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통제를 막 그렇게 옥죄면서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겉으로 보여진 어떤 관습이나 그런 어떤 행동이나 뭐 예절 양식 같은 것들은 바꿨다고 해도 근데 서양은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천국이라든가 뭐 그리고 죄를 짓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자기 검열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사고를 했던 게 그런 어떤 사고의 틀을 제시했던 게 니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니체 이후에 그 유럽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뭔가 어떤 기독교적인 죄의식에서 사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라는 거를 종말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철학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 우리도 사실은 그런 어떤 비슷한 철학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만 있으면 된다. 막 그래서 뭐 육체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어떤 사고를 가졌었는데 니체는 이게 어떤 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은 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관인 거죠. 그 우리가 그런 뭐 감정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의 몸과 많이 분리를 시키지만
사실은 그것도 과학적으로 뜯어보면은 호르몬의 작용과 뭐 뇌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뭐 과학적으로 그런 게 밝혀지기 전이지만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철학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가 사실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계를 처음으로 인식을 해줬다라는 거죠. 뭔가 예전에는 뭐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 그리고 모든 사고는 결국은 우리의 이성아의 지배하에 있다. 이성과 감성이라고 옛날에 나눴었고, 뭐 나중에는 이게 뭐 파스칼을 지나면서는 뭐 이성과 감성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거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그런 뭐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프로이트 특히 이제 초기작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막 파고드는 거는 그런 뭐 농담, 그리고 말실수,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파헤치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실수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막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이 그 맥락이 전혀 아닌데도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서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프로이트가 유럽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뭐 유교적인 규범 때문이지만,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도 특히 이제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굉장히 뭔가 성적인 거, 어떤 뭐 성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내밀한 거고, 뭔가 공중에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주제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프로이트는 특히 그런 모든 어떤 무의식의 차원을 성과 관련된 것들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그런 어떤 성이라는 담론도 이런 공론의 영역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기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인간들의 사고 체계가 크게 바뀌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마르크스는 사실은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이 이제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르크스의 어떤 성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제 대학교 때 뭐 수업을 듣고 했을 때 마르크스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지탱이 불가능할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모든 어떤 토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 어떤 정신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누군가 어떤 뭐 천재적인 생각을 해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제 중세적인 삶의 양식이 있었고 어떤 그런 경제 구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제 구조들이 쌓이면서 어떤 새로운 세대를 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사실은 뭐 그랬잖아요. 누가 엄청난 뭐 발명을, 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뭐 누가 어떤 점령을 하고 뭐 정치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대가 바뀐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그거는 결국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 원인은 뭐냐? 삶의 양식과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을 가지고 둘러싼 권력관계의 변화 때문이다. 그게 전부고, 그거 때문에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뭐 어떠세요? 쭉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 쭉 네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니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독일인의 되게 이중적인 정체성이었어요. 그 이 앞에 있는 세 명의 책을 읽어보면은 사실 프로이트는 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뭐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되게 은근히 책에 보면은 그런 뭐라 해야지 약간 독일에 대한 사랑 같은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어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니체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니체를 굉장히 전유를 많이 했었어요. 나치가 지배를 했을 때 나치가 지배를 했을 때 전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 방식이 뭐였냐? 니체가 막 그런 막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게르만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 정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뭔가 마치 이제 뭐 게르만 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전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단초를 어느 정도 이제 니체가 좀 텍스트에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니체가 강조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막 니체가 막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야만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약간 뭐 유럽 정신 정말 그리스로부터 이제 태동됐을 그런 어떤 유럽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신들은 어디서 유래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되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뭔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얘네들이 되게 민족성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니체한테도 되게 그런 게 좀 나타나고 뭐냐면은 뭔가 자기들은 자꾸 막 그 아웃사이더라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막 정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역사적인 기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 봤어요. 저도 못 아, 네. 봤어요. 네. 제가 재밌나요? 약간 네, 되게 재밌나?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봤던 거의 유일한 이유는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로마인들이랑 그 게르만인들이 나오는데 로마인들이 그 정말 그 클래식 라틴어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구두로 말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너무 약간 센세이셔널해서 사실 우리가 보통 라틴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교회식 라틴어거든요. 그게 약간 그 문법도 다르고 약간 그 뭐 그 구술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거는 클래시컬한 그런 라틴어였는데 이게 이렇게 구술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봤었던 그런 드라마였고 여기서는 그래서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얘기하고 게르만인들은 현대 독일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거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옛날에 그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게르만인에 대한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 아르미니우스가 뭔가 게르만 민족에 있어서 엄청난 영웅이라서 그 보면은 헤르만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독일인들 중에. 네. 헤르만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그 한 병력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몰살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몰살을 시킨 이후로 다시는 게르만 땅을 로마가 침범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랬던 어떤 민족적인 영웅이고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되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을 되게 막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를 하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저는 이제 불문과 나왔으니까 막 프랑스의 역사 이런 거 배우면은 되게 신기한 게 한 첫 장 아니면 두 번째 장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카이사르가
정말 거의 역사상 가장 많은 갈리아인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사의 일부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그 로마의 어떤 역사에 편입된 거를 그 어떤 프랑스에서 되게 뭐라 해야지? 어떤 문명 세계로 진입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혹시 그 뭐 영국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이 이제 뭐 영국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바이킹 출신이잖아요. 원래 이제 뭐 앵글로색슨족들이 처음에 그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막 그 바이킹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막 거기 막 영국의 왕좌를 막 빼앗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영국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왕이 전혀 영국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뭔가 그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근거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우리는 뭐 36년간 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진짜 완전 그게 일부가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네 뭐 그런 이런 드라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이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로마라는 거는 유럽인들한테는 어떤 유일한 문명 세계고 사실은 게르마니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로마라는 문명권의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야만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누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신성로마 제국은 진짜 웃긴 거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땅 중에 그 어디도 옛날 로마 영토 특히 이제 이탈리아에는 전혀 닿아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뭐 서로마 제국이랑 동로마 제국이 갈라지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침입을 받고 하면서 막 점점 이상하게 약간 정통과는 전혀 멀어진 그런 그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게르만인들은 한편으로는 자기는 로마 바깥에 있었던 그 야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적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텍스트적인 맥락들이 니체의 책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니체가 뭐 어떤 유럽의 정통성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약간 그런 아시겠지만 짜라투스트라라는 것도 저기 조로아스터교의 신이잖아요 원래는. 그런 어떤 야만적인 요소를 자꾸 들고 오는 거는 이런 이중적 정체성에서 근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좀 더 가보면은 그 니체가 뭐 전기적인 뭐 얘기를 제가 나중에 쓰기도 했지만 그 이름이 프리드리히잖아요. 그 프리드리히가 프리드리히 황제에서 유래를 한 거죠. 이제 프리드리히 황제는 뭐 프로이센의 어떤 되게 군국주의적인 그런 군주였고 되게 막 그 유럽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 이후로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뭐 비스마르크가 일어나면서부터 막 독일인들이 굉장히 그 뭔가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런 뭐 정체성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혹시 좀 더 뭐 코멘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재밌습니다. 아, 네. 좀 더 가면은 예, 재밌어요. 네. 그 니체의 생애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일단 니체가 진짜 재밌는 게 목사의 아들입니다. 네, 진짜 사실은 니체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신은 죽었다잖아요. 뭐 거기에 있어서의 뭐 어떤 뭐 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맥락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질서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포로 얘기를 한 거지만
목사의 아들입니다. 네, 진짜 신기한 게. 그리고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사망했어요. 이게 그 저도 많이 느끼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듣고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이런 어떤 정신병이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질환 같은 것들은 거의 막 그 부모나 뭐 조부모나 나타났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자기가 건강해도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뭐 니체가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뇌 질환이랑 좀 관련이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니체가 너무 막 철학적인 무게 때문에 뭐 미쳤다 뭐 이런 뭐 추측들이 많긴 한데 제 생각은 그냥 뭔가 의학적인 어쩔 수 없는 유전자의 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니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학이랑 고대 철학을 굉장히 열심히 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니체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를 연 사람이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열었던 사람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은 고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살에 그 고전 문헌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체의 책 이름을 보면은 뭐 도덕의 계보학 뭐 이런 뭐 책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리스의 굉장히 오래된 그 철학들 막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지도 않던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거는 니체의 어떤 지적인 백그라운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었고 되게 잘난 사람이었다. 네, 진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24살에 교수가 돼서 35살에 은퇴하고 네. 그리고 논문도 안 쓰고 뭐 박사를 받고 뭐 되게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는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두관식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니체의 가장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 그리고 니체한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배울 점은 뭐냐 하면은 저는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가장 고전적인 거에서 그 현재 철학을 깰 무기를 찾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대학교 때도 그렇고 고전을 좀 더 열심히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니체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지금 그냥 따르는 질서들 있잖아요. 뭐 명절 때 뭐 제사를 지낸다. 혹은 뭐 우더른들한테 뭐 인사를 한다. 뭐 아니면 뭐 유럽인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하는 거지만 뭐 일요일엔 교회를 간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문화적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원을 한번 보면은 과연 이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어떤 도그마처럼 그냥 문화적인 관습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의심을 해보는 거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궁금증들, 그런 맥락들, 그런 것들을 저는 니체한테서 배웠었고, 그리고 그 도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기원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걸 파보면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고, 그리고 이제 니체 철학이 되게 쉽게 비판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나중에 뭐 니체 개념어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권력의 뭐 의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니체는 알고 보면 전체주의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뭐 독일 민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자였다. 그리고 뭐 이제 막 히틀러 같은 사람이 굉장히 뭐 이런 니체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주의자였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니체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맥락들, 그리고 니체가 어떻게 사고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전체주의자일 수 없고 민족주의자일 수도 없고 국가주의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도 더욱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그 기원을 따져서 그게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허점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런 도그마에 빠졌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대의 오독 때문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관념론은 산산조각내 철학자, 정신은 몸이다. 그리고 뭐 대지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이제 텍스트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저한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니체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히 의지의 힘을 전혀 믿지 않거든요. 뭐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는 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여태까지 되게 무지몽매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니체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제시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니체의 철학이 또 많이 오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니체가 뭐 초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극복을 하고 막 되게 막 엄청난 뭐 거대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많이 오독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점점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니체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알베르 까미이고 까미가 이제 니체 철학을 어떻게 보면 문학화한 게 뭐 시지프스 신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이거를 그냥 비판하고 냉소하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굉장히 막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별거 아닌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는 해내는 거 견뎌내는 거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니체가 얘기한 초인이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저한테 그 선물해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모르 파티 네 이게 이제 뭐 트로트 그 노래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니체의 철학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삶을 사랑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사실은 이거 문법적으로 뜯어보면은 그 명사랑 형용사기 때문에 뭐 삶을 사랑하라라고는 해석이 될 수 없고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운명의 사랑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준 사람이라 뭐 이런 텍스트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말러교향곡 3번은 좀 뜬금없지만 넣은 게 제가 맨 처음에 사실 니체 철학을 읽었던 거는 말러교향곡 3번 때문이었어요. 말러교향곡이 말러는 1900년대 작가였고 그리고 이제 지휘자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 독일의 어떤 전통 그리고 유대 전통을 많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뭐 작곡을 했었고 그 중에 뭐 말러 교향곡 3번은 되게 니체 철학에 대해서 많이 그런 뭐라 해야지 텍스트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컨텍스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담고 있어요. 뭐 이거를 같이 들어보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링크 같은 걸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중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뭐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만 니체를 읽은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우리 이제 독서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니체를 읽었었고 그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니체랑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현대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 끊어서 한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재밌어요. 제가 막 쭉쭉 듣고 싶었어요. 이 흐름을 쭉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니체와의 첫 만남과 첫사랑 고백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편안하게.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까뮤가 아마 니체랑 연결되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독서모임 유튜브 처음 녹화해가지고 업로드했던 게 그 까미가 이제 쓴 그 테스트였어요. 네.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보니까 이때부터 했구나. 그게 이제 작년 거의 7월이었으니까 지금 1년 다 돼갑니다. 업로드 시작한 지가. 감회가 무량하네요. 저는 정확하게 민성님이 니체가 말한 초인의 정의에 대해서 까미가 그걸 체화하고 작품에 녹여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인 정의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인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도스토옙스키도 니체의 초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료가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나폴레옹도 이 초인 이론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고 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까미다. 그리고 패스트에서 저는 그걸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패스트에서 그 의사 주인공 류는 보면, 그러니까 읽는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의료 활동을 할까? 성실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류가 찾아가서 만나고 치료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류 스스로도 굉장히 그런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 그 패스트 기간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참해요. 제가 읽고 있으면 같이 읽는 게 힘들 정도로. 근데 류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왜 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는 그 행동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어쨌든 나는 의사고 갇혔고 테스트인 상황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쨌든 내 역할을 하는 것은 어쨌든 모두가 바라는 그게 의미가 있건 없건 영향을 주건 안 주건 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일을 한다 라고 그렇게 피동적 수동적으로 바라보기 그 인물은 그보다는 더 어떤 굉장한 성실한 진정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배제하려고 찾아보니까 결국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글씨 그리고 시지프스의 신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루하고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그 행위 주체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것의 어떤 그 자체 행위 자체가 가진 숭고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극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일이 숭고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욕망과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초인이다. 라고 저는 사실 까미를 통해서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의 의미를 오히려 느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정치인들이 니체의 초인을 끌고 오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서서 온몸에 총알을 맞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내 개인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지만 장렬히 나를 던지는 것 시대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들 다 사실 초인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오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니체가 말하는 그런 초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초능력자나 능력이 대단한 이것보다는 나 자신을 개인을 어떻게 보면 개인을 버리고 어떤 숭고한 사명을 따르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이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니체가 말하는 것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신의 명령, 신의 섭리 이렇게 갖춰져 있던 것을 저는 민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를 여는 가장 결정적 키워드는 답을 그 외부에 찾아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게끔 그 관점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니체는 신은 없어.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그리고 현재가 중요해. 있는 그대로를 봐. 자꾸 멀리 가면은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초인의 개념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만약에 중세시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면서 나를 희생하는, 그것이 초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니체 차원에서 그게 맞지 않거든요. 신의 명령?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인 것이죠. 그럼 뭘까? 뭐 이념주의에 따르는 것일까? 니체는 그건 긍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까미도 굉장히 그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스트라는 작품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걸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 이 하나의 사례만 보면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작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공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 역병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거는 공리로 바라볼 수 있어서 거기서는 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현실로 오면 올수록 좀 어렵죠. 이제 나는 무엇을 향한 초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숙제로 남는 마음이 있습니다. 호키님은 니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니체 잘 몰라요. 오늘이 거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저 너무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덮고 끝냈었고, 와 진짜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읽었는데 20살인가 읽었거든요. 이게 모르겠네 하고 그냥 끝났고, 그리고 약간 몇 년 전에 채 사장 때문에 조금 얕게 생각했었고 니체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 저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약간 냉소적이고 삶에 대해서 약간 체념? 약간, 이런 거 아닌가 니체가 생각하는 거? 이라고 했는데, 약간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몇 년 전에 되게 약간 채사상 책에서 보면서 찾아보다가 그 생각도 되게 약간 내가 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이런 니체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니체만큼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흔하게 완전히 니체 철학이랑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몇 년 전에 내가 이분의 그 철학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엄청 인생을 시니컬하게 보시는 이 세상을, 삶을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살자는 약간 그런 거였던 건가? 해가지고 그때 되게 좀 놀랬던 기억이 있고, 그때 되게 얕게 그냥 잠깐 생각하고 지나갔고, 오늘이 거의 니체와의 첫 만남을 민성님이 시켜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되게 단어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그 책 제목, 근데 현재 그 1900년대에 죽어서 약간 그것조차 약간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의미심장한 사람. 약간 좀 당나귀 약간 이런 단어들로만 그냥 알고 있었지. 네. 낙타 되게 어린아이 약간 이러면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니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소개팅 주선을 좋으신 분에게 저는 그래서 이 민성님의 이걸 듣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끝나면 다시 그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영님, 보이저님 어떠십니까? 말씀 가능하세요? 네, 사실 저는
니체 이야기보다 아까 독일인 이야기 잠깐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말씀드리면, 사실 독일 쪽에서 철학자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악가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라틴어 얘기도 나왔는데, 또 하부구조, 상부구조 얘기도 나왔는데, 언어가 약간 생각을 프로그래밍하는 뭐 습관이라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니체는 현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좀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의무와 죄책감으로 있었던 시기들을 다 벗어 던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포스트 모던 철학들의 키워드들이 다 약간 이런 거랑 상관없는 뭐 탈영역, 해체, 대구성, 구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그 시작점이 니체라고 평가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다라는 그냥 어렴풋한 생각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 방금 언어 말씀하셨는데 그 아시겠지만 독일어는 원래 라틴어랑 접점이 거의 없는 언어잖아요. 그 이제 뭐 지금 남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뭐 아니면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라틴어 사투리에서 유래했는데 독일어는 그리고 영어는 사실은 라틴어랑 접점이 없었는데 그 진짜 특이하게 지금 제일 열심히 라틴어를 배우는 곳이 그 독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라틴어 고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동일이라는 사람이 쓰신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렇지. 거기서의 요지는 제가 고전을 읽으면 머리가 깨듯이 라틴어의 그 복잡한 문법 체계와 이런 것들을 다 읽으면 생각하는 것들을 오해 여지 없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라틴어를 공부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스어 쓰는 것도 그런 오해 여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들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라틴어가 훨씬 더 문법적으로 뭐 시제, 그다음에 소유, 성별 등등등등을 되게 뭐랄까 명확하게 명징하게 드러내주는 언어인데, 독일 분들이 그걸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그게 철학적으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 라틴어는 명사도 형용사도 그 동사도 변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격, 속격, 대격, 역격, 뭐 호격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 복수 외우고 시제별로 또 다시 외우고 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명사면은 같이 나오는 형용사도 같이 변해요. 그것도 또 외워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워 듣기로는 외교 문서는 프랑스어로 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프랑스어도 단어 하나만 고치면 문법이 깨지니까 뭔가 그런 중요한 국가 간의 약속이 담겨 있는 어떤 조약이나 문서의 어떤 그 전체의 완결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크립션을 한 거죠. 암호화를 한 거죠. 문서 전체를. 여기서 하나만 바꿨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엉클어지게. 약간 블록체인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만 바꿀 수 없고 다 연결돼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이제 문장을 다 바꿔야 되는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형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뿌리가 아마 라틴어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겠습니다. 맞아요. 라틴어를 안다는 건 굉장한 권력이겠네요. 맞아요. 괜히 이제 교황이 그 라틴어를 기반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니체의 저서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의외로 저는 비극의 탄생이에요. 니체의 모든 저서를 다 읽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드문드문 읽었던 것 같아요. 완전 통본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읽다가 그 당시에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갔다가 다른 쪽으로 읽다가. 근데 비극의 탄생을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고, 제가 니체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된 저의 어떻게 보면 첫 만남보다는 한 두 번째 만남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극의 탄생이라고 그랬을 때 제목이 멋졌어요. 그냥 비극이 뭔가 이 사람 약간 염세적인 느낌이 역시 맞아.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뭔가 비극의 탄생이 멋졌다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만큼 약간 고대 그리스에 대한 약간 문헌 분석에 대한 내용처럼 다가왔고 그 비극의 탄생을 읽으면서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의 현상을 그냥 무조건 비꼬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면서 오히려 그 실체에 다가가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의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는 좀 오래 지나기 때문에 좀 확실할 수는 없으나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탄생해서 발전을 했는데 그 그리스에서 결국 태동하게 된 그 어떤 문명의 방향은 희극과 비극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그 그리스 연극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 희극이냐 비극이냐.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희극도 비극도 우열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존재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희극의 마음과 비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희극을 상징하는 것은 이데아, 어떤 이상적인 것, 밝고 긍정적인 것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비극을 상징하는 것은 슬픔, 어떤 고통, 그리고 죽음, 그렇죠?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로 구분짓는 건데 그 니체가 쭉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할 때 이 비극을 또 가장 상징하는 그리스의 어떤 그 신이라고 하면 그 디오니소스 우리가 알고 있는 쾌락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대상이죠. 그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죠. 그 디오니소스가 중심이 된 어떤 그 무대 그게 어떤 무희들이 올라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고 그래서 되게 흥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중반부로 넘어서면서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전통을 이제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비극을 무시하거나 비극을 희극보다 더 하위에 있는 층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는 그 동일하게 존재했는데 왜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니까. 근데 가치체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희극의 어떤 세계를 어떤 신의 세계, 천국의 이미지로 가져가고 비극의 어떤 이미지, 디오니소스 이런 것을 지옥의 이미지로 가져가서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 그리고 이성적인 어떤 세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추구하고 또 죽어서까지도 어떤 그런 밝음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가는 것이 절대선으로 체계화시킬 때 이 영향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인식한 것은 똑같이 왼쪽 오른쪽처럼 동일선상에 있는 재료를 사실은 이후의 역사가 가치 판단을 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어떤 층위를 달리 가져갔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사실 이 제목도 원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비극의 탄생이라는 게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굉장히 중의적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탄생을 했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뜻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저평가되고 오해된 이 비극을 니체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탄생시키고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죽음, 그리고 현실적 비루함,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실체라는 거죠. 가치 판단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존재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시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제하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극복할 거냐 말 거냐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거냐로 나아가는 것이 니체가 생각할 때 그게 숭고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고체가 그걸 설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 있는 그대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후에 그거를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순응해 갈 것인지 어떻게 타협해 갈 것인지를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는 니체 철학이 구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극의 탄생이 굉장히 좀 깨이는 느낌을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정말 비극의 탄생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할 때 뭐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쪽에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다 아시네요. 아니,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언젠가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아폴론적인 세계관만을 택했던 거죠. 뭔가 특히 이제 신의 질서라는 거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아폴론의 질서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치부하지만 결국은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질서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본능이 사람들한테 결국은 내재가 돼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그게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막 자꾸 이제 억압을 하려는 거죠. 그런 막 이걸 막 악마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의 기원을 찾아봤을 때 결국 이제 니체가 얘기한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원을 한번 찾아봐라. 너네가 이걸 그냥 도그마처럼 지금 주어진 상태 그대로 뭐 외우려고만 하는데 그 옛날에 그게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다. 결국은 이거는 두 측면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질서에 의해서 그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너네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받아들인 건데 결국은 따져보면은 결국은 그거는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체의 가장 뭔가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그거를 기원까지 돌아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막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외우지 않고 그 원리를 파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외우기만 하는 거를 그 원리까지 파악을 해서 보는 거죠. 제가 거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그 황금가지인데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가 쓴 그런 프레이저도 이런 미체 같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지금 남은 어떤 종교적인 혹은 이제 주술적인 행동들의 기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탐구를 해보는데 결국은 이제 프레이저도 그 원형을 발견을 해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게 바로 정말 자기만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미사님 설명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니체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고전 쪽의 전문가고 그리고 기원을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 환상을 깨어 부수면서 나아갔다. 사실 이것까지는 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확실히 니체의 접근 방식, 한 시대를 흐름을 바꿀 만한 인물이네요. 멋진 자세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회사원으로서 니체를 받아들인 방법은 그 아까 얘기했던 맥락이지만 결국은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원으로서의 삶이 되게 비루하고 우리는 결국은 어떤 상인의 삶을 사는 건데 그러니까 현대를 열면서부터는 결국은 어떤 영웅이 막 등장해가지고 정말 정치적인 질서를 만들고 어떤 관념적인 뭐 질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도 많은 삶의 양식이 있고 그거를 긍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긍정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씩 다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어디서 유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나? 그런 의심하는 습관을 니체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니체 관념들은 사실은 그 프랑스 20세기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한번 굴곡된 해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니체의 원텍스트도 읽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텍스트를 통해서 받아들인 부분들도 많으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맥락들 그리고 뭐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건 사실 들루에즈인데 뭐 들루에즈가 발견한 것들 말고도 다른 측면들을 발견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까미우에 의해서 그쵸. 까미우에 의해서 니체가 굴곡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니체를 접하게 만들어준 세 명의 통로인 작가라고 한다면 까미, 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장 그르니에.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올린 것처럼 장 그르니에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긴 했지만, 그렇죠. 결국 그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한 형태로 나도 니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거나 다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자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고의 틀이 많은 작품들이 있다 보면 그 틀에 부딪히고 그러면 그 틀이 변형되고 그러는 게 좀 훨씬 더 인간의 사고 구조가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을 아예 벗어던지고 바라보자.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습득하는 게 좀 떨어지는 어떤 학습이 되는 것 같고 나름의 틀을 가지고 들어가되 반드시 그 작품의 세계를 통과했을 때는 그 틀이 어떻게든 변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그 틀이 전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매끈하게 통과했다. 그러면 그 작품은 사실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딘가는 맞아요. 구겨지고, 어딘가는 깨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하는 작품들을 읽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작품들을 또 사랑하게 되죠.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 작품을 다시 찾아가면 또 달라, 또 틀과 부딪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그 작품을 통과하고 났을 때의 내 틀이 바뀌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 당시에 내가 그걸 바라봤었던 수준이었던 거고 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읽었던 책만 다시 읽는 걸로도 인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끔 해요. 많이 읽은 건 아닌데 그 책들 내가 정말 언제고 다시 읽어도 내 마음속에 강력한 그런 케미컬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믿고 다시 보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시간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니체는 참 멋진 인물이죠. 그리고 니체를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 그쵸. 사람들이 니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그거를 또 독일인들은 일본인들이나 약간 제국주의랑 군국주의 따지는 그런 그 어떤 절대군주를 따지는 사람들은 니체를 엉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초인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맞아요. 굉장히 얕은 해석이 아닌가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니까 또 좀 니체에 대해서 좀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뭔가 니체 철학적인 그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체를 그러니까 얕게 읽으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니체야말로 진짜 오독하기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깨부신 방법은 정말 그거의 어떤 기원까지 다 그 훑어봤을 때, 이 사람이 고전 문헌학 교수로서 그랬을 때 이거를 격파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원이 되는 철학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겉에만 보고 이제 그런 개념어 몇 개를 차용해서 마치 막 되게 그런 영웅주의적인 세계관을 장식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니체를 얼마나 체화했는가에 따라서 좀 그 어떻게 보면 경지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 더 의견 들어보면 네네. 요즘에 이제 뭐 새롭게 발견한 경제학자 한 명 있어요. 베르너 존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경제학자인데 되게 우연히 발견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읽었던 책들을 계속 읽는 것도 좋은데 확실히 세상에는 탐험해보지 않은 곳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베르너 존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분은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사실상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근대 자본주의. 그래서 나중에 베르너 존 바르트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 다원주의요? 근대 자본주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아, 자본주의.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완전 처음 들어봐. 정말요? 아니, 이렇게 특이한 어. 이름이 이렇게 처음 들어보다니. 저도 이름만 아마도 들어봤어요. 이분이 나치의 부역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저작들이 뭐랄까 사장된 게 아닐까 하는데 요즘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다 읽어보고 공유 드릴게요. 네. 또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온 예고편. 베르나 존 바르타에 대한 예고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니체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가 굉장히 피곤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인생은 그렇죠? 누구나 다 한 인생을 사는 거고 어떤 인생에도 우열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사실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얇은 표층의 얘기고 하나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또 역사이고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면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없다 느껴지는데 굳이 니체의 삶을 생각한다. 굳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갖는다. 추구한다. 굳이 그 비주류의 어떤 선택지를 내가 지지한다.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굳이 피곤한 삶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니체의 어떤 철학이나 이야기들은 다 떠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국 니체는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 너의 주변에서 지금 쫓고 있는 것 다 의심해보고 사실은 그것들 그냥 받아들이지 마. 정말 그 밑바닥까지 타봐. 그리고 그게 그 밑바닥에서 지금의 이 표층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너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뜯어봐. 그랬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 그건 인생을 낙타처럼 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멋진 말이죠. 굉장히 사람을 막 매료시킵니다. 다 하나하나 보면은 버릴 말 하나도 없고 이 말을 들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삶은 죄책감을 일으켜요. 또 다른 죄책감. 그러니까 신의 섭리를 어기는 죄책감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지 알면서 그냥 버려두는 삶에 대한 자책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실행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피곤할지. 저도 사실 제 인생을 보면은 참 피곤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더 피곤하게 사는 사람을 또 되게 존경하고 있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렸을 적에는 되게 치결이 마음에 무시도 했었고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기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시간을 보면 얼마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현실 있기 마련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로서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금수저, 다이아 수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대적 어떤 부러움, 박탈감 이런 거 느끼고 있을 때 보면 세상이 잘못됐나? 저 사람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 막 이런 생각 치밀어 올랐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좀 초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의미 없는 거고 무의미한 거고 다만 여러 가지 갈래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참 뭐 안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곤한 길을 선택한 거죠. 근데 거기에 매력과 흥미를 느꼈으니까. 네. 재택이다 보니까 제 앞에 막 그 책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속지 않는 자가 방황한다고. 네, 자기한테 주어진 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상수라고 생각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인생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도무지 속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적, 그렇죠? 그러면 한 1990년도인 거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시간 차이가 10년, 20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1970, 80년대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TV는 바보 상자. TV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바보가 되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사실은 피지배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TV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요즘 부모들이 갖는 유튜브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렸을 때부터 TV와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즐기면서 지냈던 이들 중에서 사실 대중과의 어떤 그 소통, 어떤 그 메시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인물들이 사실은 이 자본주의에서 상위로 가는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많은 말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사실을 한다면 그런 특이한 존재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흐름을 잡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본을 획득하는 어떤 흐름으로 체계가 재편되어 있는데, 그럼 대중의 흐름은 어떻게 내가 따라잡을 수 있는, 이끌 수 있는가?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그 대중이 어떤 문화 콘텐츠,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자기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괴리돼 있으면 대중을 끌 수 없잖아요. 아주 낮은 확률로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대중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소비 주체가 되어 있는 이 대중들이 인격, 가치관과 어떤 그 생각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나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계속 TV를 봤어야 되는구나. 이런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니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니체는 이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그 세상에 등장했을 때 어떤 그런 큰 어떤 대중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유사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저는 저희 거의 반대로 이제 충돌하는 양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그 뒤에 이 니체를 따랐던 많은 어떤 철학자들과 작가들을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저는 시지프스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길을 택해서, 니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극소수였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 중세와 근대를 넘어오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가진 이유가, 생업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텍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후에도 이런 학업이라는 걸 통해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어떤 목사나 성직자의 자녀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니체가 20대의 교수가 된 것도 그들만의 리그가 사실 공고했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사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니체가 그렇게 약간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고초를 겪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시지프스의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시지프스들이 또 큰 바위를 안고 언덕을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나도 그 길에 한쪽 귀퉁이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근데 저는 요새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뭔가 그들 나름의 어떤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냥 역할이 다른 거고, 그냥 사고관이 다른 거다.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근데 니체가 저한테 영향을 끼친 다른 하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많은 영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정권을 잡으면 뭐 세상이 변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 다 인간일 뿐이다. 결국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 사실 그게 이제 그 영화 박쥐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 마지막에 그 송강호가 일부러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거였고, 그런 어떤 사고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니체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나름의 각자의 어떤 숭고함, 어떤 초인적인 또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또 역사의 진보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진짜 어려워요. 니체는 어쩌면 극단을 경계했던 인물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맞습니다. 저도 인간은 결국 인간이 어떤 신이 될 수 없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신도 걷어내야 되는데 인간이 신이 아니면 말도 안 되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면서도 좀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동물처럼?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어서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까미가 요절만 하지 않았으면 비밀을 좀 더 밝혀주지 않았을까. 네. 왜 그 자동차 사고는 그때 일어났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이제 시간이 네네네. 다 됐기 시간이 좀 때문에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예. 니체 개념어들을 위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